이제 봅시다. 사회지문입니다. 사회지문을 만나면 마음속에서 일단은 들어야 되는 생각은 뭐야? 아, 사회지문이니까 지문의 구조는 어떻게 흘러간다. 문제, 해결 구조로 흘러간다. 알고 있지? 일단은 어떤 상황을 주어줄 거야. 그리고 그 상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설명하다가 아, 이런 문제가 있어. 근데 이때 문제라고 하는 게 꼭 트러블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걸 좀 알아야 되라고 하면서 이론을 제시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그 모든 해결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겠지요. 오케이. 자, 생각을 한 상태에서 4번 문제부터 뭘 묻고 있는지 한번 챙겨보자. 4번, 내용 전개 방식을 물어보고 있네요. 전개 방식이 있다는 걸 챙기는 거랑 아닌 거랑 분명히 읽기가 달라야 합니다. 맞죠? 지문들의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을 생각하실 것. 두 번째, 과두제적 경우에 대한 이해래요. 자, 지문의 과도제적 경우라는 단어가 세 번째 문단에 있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이 문제의 판단 근거는 그 문단에서 찾을 가능성이 높다. 맞지? 생각하시고 이 녀석은 이 과두제적 경영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인데 얘들아 5번 문제는 과두제라는 말 자체가 낯설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이미 연계됐던 내용이니까요. 자, 6번 문제를 넘어가 보면 윗글을 읽고 추론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선지를 보면서 우리도 추론해야 돼. 선지를 보면 1, 2번하고 3, 4, 5번이 묶이지 않냐? 아니야, 그건 너무 오버스럽다. 자, 이건 너무 오버스럽고. 근데 같은 말들은 보이지 않니? 1, 2번에 스톡옵션이란 말 보이지? 3번이랑 5번에 경영공시제도, 그 다음에 4번, 5번에 사회이사제도란 말 보이지? 그러면 무슨 이것과 관련된 제도가 몇 가지 있나 봐. 뭔지도 모르겠어, 아직은. 하지만 그 제도들 각각의 특징들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도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아, 6번 문제 풀어야 되는 키워드가 나오는 부분이겠구나. 예상할 수 있어야겠지. 됐죠? 자,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때려 넣고요. 7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봤더니 X사는 무슨 훌륭한 기업이래요. 점유율이 높은. 근데 원래대로라면 이 문제의 정보를 미리 캐치하려면 더 읽어야 되지만 우린 그렇게까지 한다고 안 했었지. 그냥 첫 번째 문장 정도만 읽고 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해보라는 문제겠구나. 판단하시고 선지를 봤더니 조건들이 있었죠. 그죠? 평등성이 강한가, 고정되는 구조인가, 결속력이 강한가, 수평적인 구조인가 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지문 속에서 등장하는 여러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이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 집어넣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집어넣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머릿속에 예측 정리가 끝났다면 첫 번째 문단부터 시작해보면 되겠죠. 가보자. 정당과 같은 정치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녀석이 이제 민주적 방식과 절차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그런데 자, 이건 뭐예요? P라고 표현할게요. 프로블럼, 문제 상황부터 먼저 제공한 거 시작하네요. 민주적 운영 체제를 갖추었으면서도 자, 운영은 민주적으로 하고 있어. 그런데 실제로는 일부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아. 근데 소수에게 소구가 아니고요.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경우가 있어. 이율배반적인 거잖아. 민주적인 건 뭐 하는 건데 우리 모두 다 함께잖아. 근데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된다는 거는 서로 반대되는 얘기인데 이 두 개가 함께 어우러지는 경우가 있대. 오케이? 그리고 그걸 뭐라고 부른다? 조직 운영에서 보이는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부르자? 과두제라고 부른다. 우리는 지금부터 과두제를 이해할 거야 라고 선언하고 시작한 거죠. 그죠? 좋아요. 이는 정치 조직에서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서도 나타난다고 말했는데 이건 실은 독서 연계 내용을 이제 방향 전환하기 위한 멘트라고 생각하고 연결할 수 있겠죠. 원래는 우리가 봤던 사회지문에서는 이게 정치 얘기였으니까. 넘어가자. 진짜 얘기는 이 문단부터 시작하는 건가 봐. 자, 이 문단 한번 가볼게요. 모든 주주가 경영진을 이루어 상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기업을 운영하며 의사결정권도 균등하게 행사하는 경우 이건 뭐예요? 조건절이지. 조건절은 선지에 있을까 없을까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항상이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공동체적 경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단 표시해보자. 이걸 편의상 A라고 부를게요. 공동체적 경영이라는 게 있어. 자, 특징 한 번만 리스트업 해볼게. 첫 번째, 모든 주주가 참고로 이 단어는 어떤 단어랑 대응되는 쌍이니? 소수랑 대응되는 쌍일 거야. 그치?
근데 이건 다른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 쓰자. 모든 주주가 경영진이야. 두 번째,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기반으로 의사결정권도 균등. 의사결정권도 균등하게 가져가. 그리고 이런 기업에서 문장 마저 이어갈게요. 이런 기업에서 경영진은 모두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지며 경영진은 모두가 전문성을 지녀. 그렇지.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운영을 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모두 가져야 되고요. 경영 수익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주주들이 공동으로 결정. 주주들이 공동으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어. 근데 봐봐. 이 다음 문장이 뭐야? 그러나지. 차이점이잖아. 오케이? 그러나 집중. 그러나라고 차이점을 말하고 있는데 얘들아, 공동체적 경영을 하려면 이거는 참고로 작은 그룹에서나 가능할 거야. 참고로 지금 우리 국불국어의 경우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지. 아니 물론 원장님이 계시지만 원장님이 다 시키는 대로 우리는 일만 하는 그런 기기가 아니잖아.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번에 이런 수업을 개설했으면 좋겠고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걸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학생들 너무 좁은데 강의실 좀 어떻게 만들어주시면 안 돼? 이렇게 막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가는 건데 참고로 선생님도 삼성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무려 5주나 가지고 있단다. 참고로 몇만 원 안 돼. 자, 아무튼 삼성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삼성의 미래에 대한 고민 권한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되게 웃기는 거 아닌가? 그치? 내가 반도체고 뭐고 어떻게 알아? 삼성의 미래 전략을 내가 어떻게 알아? 하지만 난 그냥 주주일 뿐이야. 그러니까 모두가 경영진이 되는 것은 그런 거대한 기업체에서는 어울리지 않을 거예요. 그죠? 소형의 경영체에서는 가능하겠지만 그 얘기가 바로 뒤에 이어질 거야. 뭐 어쨌든 그건 딴 얘기고. 자, 공동체적 경영이라는 게 뭔지를 먼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응상으로 그러나를 연결했지. 그러나 그 다음에 문장이 뭔데? 기업의 규모가 성장하고 사업이 다양해지면 삼성도 처음부터 삼성은 아니었을 거 아니야. 몇 명짜리 기업이었겠지. 지금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기업이 되었지만 그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 조건은 굳이 안 쓸게요. 커지면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그냥 답을 먼저 써놓고 할게요. B. 과두제적 경영이라는 게 만들어져. 과두제는 또 특징이 뭔데요? 소수의 의사결정에 따른 의사결정 수의 밑에 써야지. 소수의 의사결정. 선생님이 이걸 왜 밑에다 쓰고 앉는 걸까? 대응상 만들고 있는 거잖아. 그럼 선생님은 이렇게 쓰지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대응상을 만들어야 되겠지. 서로 반대 화살표를 긋든 마음대로 하시고요. 됐죠? 두 번째, 수직적 경영으로. 수직적 경영. 잠깐만. 내가 이걸 어디다 써야 돼? 여기다 쓰자. 수직적 경영의 반대말은 뭘까요? 수평적 경영이겠죠. 수평적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영을 모두 함께 한다는 얘기일 거야. 근데 수직적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뜻이겠죠? 좋아요. 그리고 효율성을 지향하는. 효율성을 지향해. 이건 장점인가 봐. 효율성이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100명짜리 기업이 있어. 100명이 모두 주주고 모두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예를 들어 A라는 이슈가 터졌어. 지금 공장에 화재가 발생해서 뭐 제품 생산 라인이 멈췄어.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하면 사장님이 있으면 야 이거 빨리빨리 이렇게 처리해 라고 말하면 되는 건데 100명이 일단 다 모여야 돼. 그래서 야 회의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막 싸우다가 그러다가 시간 다 가겠지. 오케이? 그거를 효율이라고 부르는 거겠구나. 오케이? 자, 요렇게 과두제적 경영으로 나아가는 일도 있는데 3분단 계속 이어서 과두제 설명하고 있는 중이니까 따라갑시다. 과두제적 경영은 하면서 자, 이건 미리 말할까요? 특징을 설명하기 시작하죠. 과두제적 경영의 특징. 오케이? 특징 리스트업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소수의 경영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번, 수 경영자. 선생님 날렸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번호 마킹 좀 잘 해보자. 오케이? 소수의 경영자 중심이고요. 그래서 경영진이 강한 결속력을 지녀요. 2번, 강한 결속력을 지니게 될 거래요. 그리고 실질적 권한과 정보를 독점합니다.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고요. 나도 밑줄만 치고 싶다. 그다음에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체제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경영진을 중심으로 안정적 경영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번째, 안정적 경영권 확보라는 특징이 있지요. 그러면서 기업 전략을 장기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하고 5번, 장기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이에 맞춰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이건 인과니까 이걸 특징이라고 쓰지 말고 오케이? 투자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가 뭔데? 첨단 핵심 기업 기술의 개발에도 유리해. 첨단 개발에도 유리해. 자, 그리고 기업과 경영진의 높은 일체성은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효율적 대처를 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해요. 7번, 신속한 결정이 가능해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 그럼 이 녀석은 여태까지 지금 무슨 얘기를 했던 거야? 특징이면서 과두제적 경영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거네. 됐지? 선생님이 이걸 지금 왜 따지고 있는 거야? 한 문단 끝날 때마다 이거 얘기했던 거네 라고 생각하고 있죠. 왜 그러는 건데? 몇 번 문제 때문에? 4번 때문에 그러지.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됐어요? 오케이. 3문단까지 따라오는데 딱히 막 되게 어려운 말 없습니다. 괜찮나요? 넘어간다. 근데 네 번째 문단 넘어가면 이런 얘기를 또 시작하는군요. 그런데 대체로 주주의 수가 많으면 오케이. 자, 이거는 아마 무슨 얘기일 거야? 단점 얘기일 거야. 또 그러면 대응쌍이 만들어지는 거죠. 오케이. 가자. 주주의 수가 많으면 개별 주주의 결정권은 약하고 소수의 경영진이 기업을 장악하는 힘은 크지. 오케이. 개별 주주와 소수의 경영진 사이를 살펴보았을 때 누구에게 힘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 얘쪽이에요. 그쵸? 아까도 그랬잖아. 권한과 정보가 독점되고요. 그들끼리 똘똘 뭉쳐서 기업을 이끌어 나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정보와 권한이 집중된 소수의 경영진이 사익에 치중하면 오케이. 중요한 문제 상황이야. 경영진이 사익에 치중하면 모순절 조건.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이게 진짜 문제였구만. 그래서 다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경영 성과를 실제보다 부풀려 투자를 유치한 뒤 주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문제네. 정보를 은폐해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기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들을 은폐하거나 잠깐만 이거 은폐가 아니었잖아. 경영사정을 조작하거나 오케이 그냥 경영사정 쓰자. 그다음에 상황을 조작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이 두 개가 가장 큰 문제 상황이었던 거죠. 됐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결과론적으로는 기업의 가치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사례도 종종 보게 되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4문단. 자, 5문단을 넘어갔더니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라고 했으니까 5문단에서는 이 피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겠죠. 그리고 선생님은 여기서 선택을 했어. 선생님이 풀 때를 얘기한 거야? 선택을 했지. 이제부터 해결책이 딴 얘기가 시작될 거거든? 맞냐? 지금 풀 수 있는 걸 한번 정리하고 올까? 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셔도 되는 겁니다. 선생님 저 이 정도 질문은 한 방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방에 가시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은 한번 끊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혹시 추워? 잠깐 껐다 갑시다. 선생님은 땀나.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전개 방식 문제 확인해 볼까? 1번 대상의. 대상은 뭔데? 과두제적 경영이 그렇지? 과두제적 경영의 개념 설명했고요. 오케이? 장점과 단점 설명했고요. 아직 보지도 않았지만 보완책을 소개하는데 완벽한 1번 답이네.
그치? 쉽게 해결됐으니까 넘어가자. 참고로 뭐 원리들을 분석한다. 그 다음에 변천 과정을 설계한다. 가설과 사례, 원인과 해결. 그렇지?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나와 있을 수 있는데 참고로 5번 선지는 조심해야 될 만한 선지가 맞아요. 그죠? 문제 상황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오케이 여기까지는 맞아. 그런데 해결책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해설한다? 해결책이 두 가지 이상 나온 건 아니야. 참고로 이거는. 아니 해결책이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야. 그래서 답이 될 수 없었던 거니까 이거는 좀 빠르게 건너뛰도록 할게요. 근데 5번 문제는 지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한번 제끼러 가보자. 자, 1번. 과두제적 경영에 대한 이해입니다. 소수의 경영진이 내린 의사결정이 수직적으로 집행되는 효율성을 추구한대. 자, 소수의 경영진에 의한 어디다 썼어? 수직적 경영. 되니? 그거 나왔어. 1번 오케이. 2번. 강한 결속력을 가진 소수의 경영자로 경진을 이뤄서 경영권 유지의 강점이 있다. 강한 결속력, 그런 다음에 안정적 경영권 얘기하는 거네. 그쵸? 특성 가지고 선지 하나씩 만들어낸 거야. 그지? 세 번째, 경영권이 안정되어 중요 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계속하는 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안정적인 경영권 때문에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에 끌고 온 거네요. 문제 없고요. 4번, 경영진이 투자자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성과를 부풀릴 위험이 있어. 그게 뭐였어? 정보 분폐 상황 조작이었네. 됐어요? 아, 골고루도 끌고 왔다. 그지? 2, 3, 4가 다 끌고 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그럼 답은 5번인가 본데? 경영진과 다수주주 사이의 이해가 일치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잠깐만. 경영진과 다수주주 사이의 이해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기업 가치가 훼손될 위험성이 높아진다. 야, 선지를 진짜 예쁘게 잘 만들지 않았냐? 나만 그렇게 느꼈어?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경영진하고 다수주주는 여기서는 대응상이었지. 봐봐. 대응상 관계야. 근데 봐봐. 문장을 읽는 그대로 이들과 이들의 이해가 일치하는 경우는 그 이해는 뭔데? 이 회사가 겁내 잘 돼서 경영진도 돈 많이 벌고 주주들도 돈 많이 버는 거야.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요 상황이잖아. 요거. 요 상황이잖아. 이거 말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기업 가치가 훼손될 위험이 높아? 아니지. 이쪽으로 정보가 치우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었잖아. 거꾸로 설명하고 있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정답이 5번이구나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답이 너무 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잘 숨겨놓은 거죠. 됐나요? 요 말을 그렇지 않은이라고 대체시켜버린 거야. 그리고 요 말의 대응상으로 뭘 만들어낸 거야? 개별 주주와 경영진의 마인드가 일치하는 경우를 들고 온 거지. 됐어요? 이 경우보단 이 경우가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 위험함은 이 경우의 조건이었어요. 그죠? 자, 그렇게 5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지요? 좋아. 다음 6번 문제는 스톡옵션 얘기인데 아직 본 적도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땐 건너뛰고 일단 나머지 문단 2개. 지금 선생님은 중간에 한번 딱 끊어주고 문제 4개 중에 2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죠? 이제 남은 2문단에서 해결만 하면 될 것 같아. 선생님이 이런 전략을 쓰는 이유는 선생님도 지능지수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야.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면 한 번에 다 외워주는데 왜 굳이 끊어가? 그렇게 해도 돼. 그건 좋은 일입니다. 부러운 일이고요. 하지만 내가 문제 풀 때 좀 흔들리는 타입이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끊어가는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연습할게요. 자, 5번 문단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경영자와 계약을 체결해서 급여 이외의 경제적 이익을 동기로 부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오케이. 해결 방법은 뭐냐면 급여 A 이거 옆에다 이렇게 쓸게요. 급여 외의 경제적 이득을 챙겨주는 방법이 있대요. 왜? 사익을 왜 추구하는데 돈 벌고 싶어서. 근데 그 돈을 어쨌든 회사가 크면 돈 줄게 라고 하는 조건을 아예 그냥 걸어버리자 이거죠.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는가? 예를 들면 일정 수량의 주식을 계약 시에 정한 가격으로 미래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톡옵션의 권리를 경영자에게 부여하는 관식이 있어. 오, 나왔네. 대표적인 방법으로 스톡 옵션. 야, 근데 스톡 옵션이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보지 않았냐? 뉴스 들여다보면 기업 경영인들이 되게 많이 하는 얘기잖아. 스톡 옵션을 얼마 제공받았다. 예전에 뭐 카카오 막 상장되고 그럴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스톡 옵션은 뭘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주식이 있는데
그 주식을 계약할 때 정한 가격으로 미래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됐어? 그럼 봐봐. 내가 지금 처음에 어떤 기업이 1,000원짜리 기업이 주식이 1,000원짜리 기업인데 내가 겁나 열심히 일해서 막 엔비디아처럼 됐어. 그래서 막 10배, 20배 커서 이게 공이 2개가 더 붙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내가 처음에 이 회사를 계약할 때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 회사 주식을 저는 800원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한 거야. 일정 수량만큼. 그럼 봐봐. 이 사람은 이 주식이 오르면 올수록 무조건 이익이지. 왜냐면 나는 그걸 살 수 있는 권리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800원으로 얘를 살 수 있는 거잖아. 800원을 투자할 때마다 10,000원이 생기는 거야. 그럼 이걸 10만 주 받았으면 800원. 계산 나오겠죠. 됐어? 그게 스톡옵션이야. 스톡옵션을 할당 받았다면 그 경영진은 이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겠지. 그게 곧 내 러닝 개런티 같은 것이 되는 거니까. 되셨나? 그게 스톡옵션입니다. 또 당연하게도 이 권리를 행사할지 말지는 자유이고 경영자는 매수 시점을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지.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똥꼬 빠지게 열심히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네? 그래가지고 회사 주식이 800원이 돼버렸어. 아씨, 아니다. 심지어 700원이 돼버렸어. 그럼 뭐 하는 거야? 안 살래요.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얘는 노력은 했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 경영진에게 유리한 조건을 다뤄줌으로써 경영진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자. 이게 스톡옵션의 정의일 것 같아요. 특징 설명했고요. 또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이거 없는 방식이야. 기업의 주식 가치가 목표치 이상으로 올랐을 때 경영자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주식 평가 보상권의 방식도 있어요. 오케이. 주식 평가 보상권이라는 개념도 있어. 이건 말 그대로 원래 지금 현재 주식이 1,000원인데 2,000원이 되면 제가 10억 드릴게요. 5,000원이 되면 20억 더 드릴게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일 거야. 그쵸? 그런 느낌. 어기 참 말은 쉽게 하는데 억 버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자, 아무튼 5문단 해결했고요. 6문단으로 이제 마무리해 봅시다. 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 제도들은, 자, 공정성 얘기했으니까 얘들아 이거 이해해 볼까? 이게 요거였잖아. 잠깐 이거 좀 지워버릴게. 그러면 지금 얘기하려는 건 요거 얘기하고 싶은 거지. 공적 제도라는 말을 썼어. 경영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라고 말했으니까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거는 정보가 은폐되거나 조작되는 것을 막는 게 바로 건전성 아니겠음? 오케이? 그러니까 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요거 2개였고 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지금부터 나올 거야. 자, 뭐가 있냐면 기업의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경영 공시제도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밑에 써보자. 경영 공시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공시가 무슨 뜻인데 모두에게 보여준다는 뜻이야. 저희 삼성은요 올해 얼마를 벌었고요. 이 중에 투자 비용으로 얼마를 썼고요. 그리고 주주 환원 금액으로 얼마를 썼고요. R&D 비용으로 얼마가 나갔죠. 광고 매출은 얼마를 썼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출은 어디까지 얼마가 왔고 미래는 얼마가 될 거로 예측합니다. 그게 그냥 표로 주는 거야. 오케이? 여러분들도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애플사의 주식이 지금 평가가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 그냥 공개되어 있어요. 알겠죠? 왜? 주식회사에 상장시킨다는 게 그런 뜻이거든. 자, 그럼 선생님, 모든 기업은 다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회사 구플도 공개가 되어 있을까요? 그러진 않지. 상장 기업만 이렇게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법적으로 의무화를 시켜놨습니다. 당연히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경영진과 주주들 간의 정보 교차가 줄어들 수 있겠죠. 장점 굳이 안 쓸게요. 이런 장점, 이런 장점이 있어. 이런 장점, 이런 장점을 얘기했었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기업의 이사회에 외부 인사를 이사로 참여시키도록 하는 사회이사 제도라는 게 있어. 사회이사 제도. 그래서 그 경영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직접적 이해관계 없이 외부에서 월급 받으면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놓는 거지. 그럼 그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 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함으로써 폐쇄적 경영으로 인한 정보와 권력의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까지 설명이 되었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지문의 내용이었고요. 자, 두 문제는 이미 해결됐고요. 자, 전체 지문 구조는 이런 식이었다. 선생님이 아까 이 지문 세트가 굉장히 뭐랄까 공부하고 연구하기 좋은 표준 세트라고 말씀드렸죠. 어때? 이 문제 세트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팠던 사람은 없길 바랍니다.
이 정도면 표준적인 정보에 해당하는 거고 딱히 어려운 레벨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6번 문제로 추론하러 가봅시다. 일단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 2번이랑 3, 4, 5번을 묶으라고 했었지. 1, 2번은 스톡옵션 얘기였으니까 체크해보자. 스톡옵션의 권리를 가진 경영자는 주식 가격이 미리 정해놓은 것보다 하락하더라도 손실을 입지 않을 수 있지. 왜? 팔지 안 팔지는 살지 안 살지는 내 마음이니까.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 됐죠? 가능합니다. 2번, 스톡옵션은 경영자의 성과 보상에 미래의 주식 가치가 관련된다는 점에서. 그렇지. 내가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잖아.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가 되고 올라가는 것은 내 스톡옵션이 올라가는 거니까 무조건 나랑 관계가 있는 거 맞고, 회사의 경영 상태가 호전되고 나아지는 것이 곧 나의 벌이기 때문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야. 미래 가치와. 근데 주식 평가 보상권과 차이가 있다? 그러면 주식 평가 보상권은 미래의 회사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해서 내 월급이 안 오르는 거니? 아니지. 얘도 그렇게 하면 따라 올라가는 거였잖아. 그럼 둘 다 이 녀석의 공통점인 걸 가지고 다르다고 말했으니까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는구나. 판단 끝났죠. 됐습니까? 자, 3, 4, 5번도 마저 그냥 보도록 합시다. 경영공시는 경영상을 주주가 파악하게 할 수 있어서 평가할 수 있어. 맞아. 4번 사회이사제도는 개방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맞고, 5번 이 두 녀석 모두 기업의 중요 정보에 대한 독점을 완화시키는 방법이야. 독점이라고 하는 건 곧 뭐였거든? 은폐와 조작에 해당하는 걸 쓸 수 있었으니까. 됐죠?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솔직히 할만해. 근데 문제는 보기 문제야. 자, 보기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했는지가 관건인 문제였습니다. 자, 한번 상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황의 적용. X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정밀 부품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장기간 보유해서 발전시켜온 기업이고요. 시장 점유율도 높대요. 오케이, 좋아요. 근데 원래, 잠깐만. 원래라는 말을 썼어. 그러면 지금은 다르다는 말을 하고 싶은가 봐. 그치? 자, 원래는 그 무슨 상황이었는데 모두 함께 경영진, 동등한 결정권 그러고 있네요. 자, 뭡니까? 원래는 A, 공동체적 경영을 선택하고 있었던 회사네. 맞지? 맞아? 그런데 기업이 성장하면서 맞네요. 똑같은 거네요. 아, 이거 언제 써먹나 했더니 지금 써먹고 있구만. 그지? 기업이 성장하면서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 소수의 주주만으로 경영진을 구성하였어요. 자, 근데 B, 소수의 경영진이니까 과두제로 넘어간 거지. 됐어? 그런데 문장을 여기서 끊으니까 문제인 거야.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면 안 돼. 다음 문장을 보세요.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다른 주주들로 교체되어 전체 주주는 기업의 경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그럼 잠깐만. 이 X라는 회사의 경영 구조는 과두제가 맞니? 아니지. 과두제는 아까 수직적으로 소수의 의사결정을 이루어지는 거라고 했었고 그들이 고정되는 상태였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모든 주주가 돌아가면서 그 경영진이 돼버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 그럼 뭐예요? X사는 현재 혼합 방식을 취하고 있었던 거구나. 두 개가 섞여 있구나. 됐어? 오케이. 다시. 그래서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교체되고 전체 주주는 기업의 경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또 경영이익의 분배와 같은 주요 사항은 전체 주주가 공동으로 의결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공동체가 공동으로 가지만 그와 동시에 실제 운영은 과두제가 일부 함께 하면서 이 두 개를 혼합시키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현재의 상태. 됐죠? 자, 혼합 현재는 교체 가능한 경영진을 가지고 있다. 됐니? 자, X사에는 주주 A와 주주 B가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은 회사의 진로에 대해서 지금 이게 현재야? 그러면 끊고 우리는 미래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 보겠대. 그러면 각각의 주장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먼저 A의 주장이 먼저 봅시다. A가 뭐라고 말하냐면 최근 치열해진 경쟁에 대응하려면 구성원을 변동시키지도 말고 경영 결정권도 그냥 경영진이 전적으로 행사하자. 자, 얘들아, A의 주장은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그렇지, 완벽하게 과두제로 가자. 그 소리네요. 요걸 이해해야 되는 거네요. 됐나? 두 번째, 시장 점유율 좋고 전문성 좋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회사를 운영해도 문제가 없을 거래요. 그러면 B의 주장은 뭐예요? 그렇지, 혼합 방식 취하자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예전이라고 하는 건 요때가 아니라 요때를 말하는 겁니다. 미래를 따지는데 예전인 거 과거는 현재지. 됐니? 자, 요게 이해됐으면 문제가 풀리는 거고요. 이거를 아마 문제 풀 때 틀리신 분들은요. 이렇게 착각을 했던 거야. 공동체 대 과두제. 그럼 문제가 안 풀려. 오케이? 이게 혼합 방식이었다는 걸 이해하는 게 관건이었어. 그래서 3점짜리 문제였다. 그럼 가볼게요. 봐봐. 1번. X사는 주주들 사이의 평등성이 강하여 과도한 정보 교체나 권한 집중과 같은 피해를 보이지 않는다. 그렇겠지. 왜냐면 일정 기간 교체하면서 경영진이 모든 정보를 알고 있었으니까. 1번 답이잖아. 근데 자신이 없는 거지. 맞나? 답이 이렇게 빨리 나온다고? 그러면 네 번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2번 가보자. X사는 현재 경영진이 고정되는 구조로 바뀌었니? 아닌데 X사의 현재는 경영진이 교체되는 구조입니다. 이 벌써 틀렸잖아. 뭘 뒤로 고민해. 맞냐? 세 번째, A는 참고로 3번이 베스트 오답이었어. 3번 잘 봐. A는 결속력이 강한 소수의 경영진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영 방식을 그래 그게 바로 과두제야. 근데 경영 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여야 틀렸잖아. 현행은 뭔데? 혼합 방식이었잖아. 봐봐. 여기도 오답을 어떻게 만들어냈어? 맞는 말 사이에 현행대로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흔들어 버렸지. 오답 패턴 잘 보세요. 알겠죠? 그게 관건이었어. 그래서 A의 주장은 뭐였다? 현행대로는 문제가 있으므로 경영진이 교체되지 않는 완벽한 과두제로 넘어가자. 그랬으면 좋겠다의 주장이었습니다. 정답은 2, 3번은 답이 될 수 없어. 4번 B는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로의 전환을 최소화한다?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 볼까? 수평을 최소화한다는 얘기는 수직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거는 B가 과두제로 주장했다는 얘기니까 완전 틀렸지. 5번 A와 B는 현재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과두제 경영을 하고 있다고 전제했니? 아니죠. 혼합 방식이잖아. 그래서 이석은 한쪽은 완벽하게 그냥 가는 게 맞다. 아니다. 지금처럼 가는 게 맞다. 둘이 싸우고 있는 거네. 됐나요? 자, 요런 문제 세트였습니다. 자, 보기 활용을 잘 이해하시는 게 관건인 문제였습니다. 그죠? 지문 구조나 문제의 출제 방식 자체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의 어떤 전문성에 관련된 문제, 이 7번 문제가 관건인 문제 세트였고요. 자, 이렇게 문제를 낸다. 그렇지만 언제나 오답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우리가 공부했던 방식 그대로다. 내가 어떤 문제에 답이 안 보인다면 첫 번째, 특히 보기 적용 문제는 어떤 포인트를 놓쳤는지 보기 분석을 명확하게 하라. 선생님이 항상 말하죠. 문제를 풀 때는 선지로 빨리빨리 뛰어넘어가는 게 가는 게 아니라 보기를 완벽하게 분석해야 문제의 포인트가 보인다고 했었어. 이게 급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보기 분석 잘하고 넘어가 주시길 바라고 오답을 만드는 패턴도 잘 이해해서 안 보이면 분명히 수식어 부분에 숨겨져 있을 텐데 뭘 빼먹은 거지? 라는 걸 챙겨보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숨 돌리고요. 이제 뒤쪽에 이대봉전을 좀 읽을 거거든요. 좀 시간 투자를 해보도록 합시다. 잠깐만 쉬어가도록 할게요.